안녕하세요. 워런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험의 신박 오늘 8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3월쯤 채슬리를 알고 나서 전문인 멘트를 듣고 큰 욕심 없이 매수 및 매도를 반복하면서 손실은 없고 이익만 발생하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착한 가격으로 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 서두르는 느낌이 들면 방송을 다시 듣고 자제했습니다. 덕분에 올해 수익의 절반을 차지했네요. 지금 현금을 100% 확보 중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실력이 있다는 착각 속에 교만에 빠질까봐 위임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지 궁금하네요. 아유, 지금처럼 이 어려운 장에 그렇게 좋은 수익률 내고 계시면 지금처럼 그냥 계속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Fullness of Time 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듣는 제가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자, 6971 부부예요. 요즘 계속 댓글 달아주시는데 크고 작은 수술, 천식, 비염, 암 모두 제 얘기네요. 그 정도는 다독다독 해주며 잘 케어하면서 오히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최사부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 같아요. 체력이 돼서 치맥 모임에 꼭 가고 싶고 최사부님 회사도 방문해 보고 싶어요. 네. 나중에 치맥 모임 때 그죠? 네. 같이 오십시오. 60대 중반의 나이에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입원한 환자분들의 닮지 않아도 되는 이 기억력 감퇴를 닮아가고 있어 근무하면서도 걱정입니다. 매일 채슬리를 들으며 주식 이야기를 들으며 치매 예방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듣고 있습니다. 채슬리 가족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천천히 들으며 하루를 마감하며 오늘도 출첵합니다. 네, 우리가 뭐 피부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머리도 이제 하얘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염색은 이제 염색을 또 해야 될 때가 다 됐습니다. 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거슬릴 수는 없고 나이가 드는 거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이가 들고 몸이 늙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은 내가 얼마나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운동하신 분과 안 하신 분과 보면 확실히 이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뇌 근육을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20, 30대부터 내가 꾸준히 운동을 했다. 네, 꾸준히 10km 조깅을 하고 꾸준히 산에 가고 꾸준히 운동을 하신 분들은 확실히 그죠? 신체 연령이 동년배 분들보다는 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뇌 근육도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뇌의 노화를 촉진시킨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그죠? 그런 거 음식 습관도 좋은 습관을 좀 가져가면 좋고요. 너무 포금하지 마시고 과식하지 마시라는 말씀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과식인데 밥 먹을 때마다 공깃밥을 하나씩 추가해서 먹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몸에 나쁜 거 안 먹습니다. 네, 축구 끝나고도 음료수 마실 때도 두유 있으면 두유 마시고 두유에도 약간의 감미료와 이런 첨가물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방부제 같은 거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이 풀무원 콩국물 네, 그 100% 이제 콩 갈아서 넣어놓은 그 콩국물이 있으면 그거 사 먹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뭐 축구 끝나고 오면 그 한 통을 다 마시거든요. 웬만하면 네, 먹는 것도 입에 달달하면서 좋은 것보다는 네, 몸에 좋은 거 하고 운동하고 내 운동 네, 꾸준히 이 주식은 내 돈이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최밀턴 분들은 계속 꾸준히 주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경제 유튜브 멋집이네요. 모두 윈윈 하는 길도 배우고 마음도 위로받는 참 해피한 초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만 읽으면 되는데 앞에 30분 소통을 하는 이유가 이 어려운 주식, 이 프로들이 다 함께 이 시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콩, 뉴욕에서 그 하이에너 같은 그런 헤지 펀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투자자까지 다 함께 이 시장에서 쩐의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은 계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단한 이 좋은 투자 습관과 원칙만 갖고 있으면 꼭 내가 프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은행 예금보다는 물가 상승보다는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저희는 이제 연평균 15%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 이상 내왔었고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8%? 예, 8%면 그래도 물가보다는 2배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8% 목표로 하시면 되는데 워낙 뭐 이 장이 좋을 때는 이 주식으로 뭐 얼마를 벌었네, 뭐 10배가 났네, 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비교를 하면서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3가지 하지 마라. 그죠? 3가지 비를 하지 마라. 비교, 비관, 비난.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모닝 브리프는 모닝 커피 같고 몸의 심박은 비타민과 같아요. 하루에 꼭 필요한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인 방송을 들으면서 예전 아침 습관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경영의 그루이신, 피터 드러커의 데일리 365 원서를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필사하고 저의 생각을 작성하는 시간을 매일 1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생각을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4년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면서 약 250편의 이 파일을 받기를 원해서나 결국 그냥 회사에 두고 나왔습니다. 회사의 보안과는 무관한데 지금 다시 본다면 참 의미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웜의 심박 포함 유익한 방송을 들으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네, 데일리 365 원서를 매일 아침 출근해서 업무 시작 전에 필사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나.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었네요. 그래서 34년간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성 님이신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를 비롯해서 정말 이 경영의 구루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아침 일찍,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도 그러셨지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웬만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아침에 다 합니다. 오전이 확실히 이 정신이 되게 맑고 오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보면 지나고 보면 거의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후가 되면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오후에 이렇게 뭐 몸이 좀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이런 루틴을 가지신 게 34년 동안에 그렇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실 수 있었던 또 비결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항상 일찍 가셔가지고 새벽에 옛날에 저희가 부산 동네 온천동 살았었거든요. 온천 2동 살았었는데 항상 아침에 보면 바로 뒤에 금정산
산성 아시잖아요. 그 동래산성이 있는 금정산에 약수 떠 가셔가지고 항상 물을 떠오십니다. 물 떠오시고 그러고 출근하시거든요. 항상 드는 생각이 제가 저희 아버지 한 20%만 따라갔었어도 훨씬 빨리 성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그때 구포 만덕이죠. 만덕터널 지나서 아버지 회사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출근하는 직원들 다 일찍 이렇게 가셔가지고 출근하는 직원들을 다 운동장에 그 회사 정문에서 다 인사이래 받으시면서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한 번씩 내려가시잖아요. 그러면 길에서 한 번씩 공장장님 하면서 쫓아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다 할머니. 네. 이 할머니 누구지 하면 아버지께서 공장장 시절에 일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길에서 알아보고 인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앞바퀴가 빠져서 아스팔트에 얼굴부터 넘어졌다고요. 얼굴에 철거상을 입고 살짝 찢어져서 꿰맸다고요. 와. 병가를 내고 병원에 다니면서 집에서 편하게 몸의 심박부터 체슬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전무님도 가끔 자전거 타시는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별이 번쩍 다쳐보니 한순간입니다. 와, 우리 그린웨이 아웃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자전거도 자주 타고 웬만한 한 500m 1km 정도 되면 퀵고잉도 자주 탑니다. 퀵고잉도 여기서 신논현이나 가잖아요. 그러면 강남역이나 아니면 역삼동 갈 때는 그 신논현에 내려서 옆에 이제 퀵고잉 없나 이렇게 딱 보고 그냥 퀵고잉 타고 쫙 가는 경우도 많은데 네, 위험하죠. 그래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쿄에 살고 있어서 참석은 불투명하지만 출첵하고 있습니다. 은근 이 동경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희 채민턴 분들 중에 Thank you so much for the wonderful book 이라고 그레이스님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콜로라도 야구장은 고산지대라 투수들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맞습니다. 제가 있었던 덴버 거기가 콜로라도 락키스 돌멩이들 바위들 그리고 거기가 덴버를 마일 하이 시티라고 하거든요. 1600m 고지에 있다고 해서 마일 하이 시티라고 합니다. 산소가 좀 희박하다 보니까 처음 이렇게 덴버 오시는 분들은 한 10분, 15분 지나면 약간 어질?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저도 덴버 가자마자, 그 다음날 농구를 하는데, 다들 이래 막 지쳐가지고, 산소가 희박해서, 그랬었고요. 나중에 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나서는 목요일 날 저녁에 항상 농구를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저녁에 3시간씩 했거든요. 8시부터 11시까지 막 3시간씩.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다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있을 때 콜로라도 락키스랑 경기를 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쿠어스 필드라고 쿠어스 맥주 있잖아요. 맥주 만드는 회사. 거기가 스폰서를 해서 만든 야구장인데 그 쿠어스 필드에서 저 위에서 돈이 없으니까 표는 제일 저 위에 꼭대기 싼 거 끊어가지고 위에서 박찬호 선수 응원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투수들의 무덤이라고 하죠. 기가 희박해서 맞으면 홈런이 자주 나와서 우리 세실님이 알고 계시네요. 몸의 심박은 편안하게 들으면서도 집중이 되고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역발상 매매 시즌. 누가 통뼈, 용가리 통뼈인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이 변동성장에 특히나 이 9월이 되면 9월이 그 전통적으로 이제 약세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 박세익은 진짜 바보다. 이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조정 그때도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9월 달부터 시장이 치고 올라갔었는데 그런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퀀트라는 게 그죠? 9월이 보면 그냥 우리 조 부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했었지만 어제 장프로도 했었죠. 뭐 비슷합니다. 비슷. 한 11대 9 정도? 11번 오르고 9번 빠지고 그 정도인데 장프로의 퀀트 데이터로는 한 번 빠질 때 좀 크게 빠진 경우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퀀트가 왜 중요하냐면 왜 이럴 때 약하지, 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약하지라는 시장의 그 변동성에 대한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잘 알고 있다가 그런데 작년 9월에 보세요. 약해야 되는데 작년 9월에 반도체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한 시장인데 뭐야? 약해야 되는 시장에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한 시장에 강하게 빵 치고 가는 게 그래서 이 약세장 언제가 약세장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약세장에서 센 놈은 일반적인 강세장에서 더 세지는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퀀트 분석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해놓고 9월은 약세장이야. 약세장인데 얘는 뭐지? 용가리 통배네. 그래서 약세장을 준비한다고 전자를 갖다가 뭐 75,000원에 8만원에 팔았었다면 얘가 세게 가네 하면서 10만원에 다시 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는 아니 78,000원 8만원에 주식 팔아놓고 왜 10만원에 다시 사냐고 막 그런 이제 항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약세장을 대비하고 한 번 빠지면 또 세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재작년 24년도에도 그랬잖아요. 7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8월 막 급락하는데 대부분은 보면 그렇게 시장보다도 더 약해지는 주식을 막 첫 하락에 막 사시잖아요. 그죠? 그 첫 하락에 사시는데 거꾸로 하는 거죠. 첫 상승에 좀 밑에서는 못 샀더라도 이놈 세네 하면서 10만원, 12만원, 13만원, 15만원 그때도 계속 아니 13만원 아니 지금 5만원에서 13만원 됐는데 여기서 주식을 산다고?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들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퀀트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다. 약할 때 센 놈, 센데 약한 놈. 네. 그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죠. 저는 에너지가 없어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채슬리님의 에너지가 부러워 매번 보고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네, 누가 제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양양양양 만 있다고 에너지 좀 눌러줘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채슬리 TV 보면서 에너지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Du bist gut genug 독일인 것 같은데 그죠? 세실님이 독일 공연에서 전국에 불러 큰 호응이 있었던 독일 유행가네요. 뜻이 참 좋습니다. 너는 충분히 괜찮아. 그런 뜻이군요. 너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하나 배웠네요. 저도. High check in here 이라고 내가 여기다가 출석 체크한다. 영어로 High check in here 라고도 적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운전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루한 시간 지루하지 않게 왔습니다.
퇴근길에 운전하시면서 그 시간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아까울 때 그냥 이 웜의 신박 이렇게 털어 놓고 1 시간 정도 운전하시면서 딴일 하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말로 하면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딱히 완벽하게 출첵하고 행사에 참여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부터 먼저 내뱉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말하면 일단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싶으면 일단 말합니다. 그냥 말을 해야 내가 말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에 게으른 성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안 하려고 하죠. 웬만하면 안 할 궁리 하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일이다 싶으면 일단 말부터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언행일치 해야죠. 언행일치. 말만 앞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의 환경을 금융강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끝까지 힘써 주시고 힘내주세요. 꼭 약속 지키실 관상이십니다. 이런 게 이제 약간의 좋은 가스라이팅이죠. 너는 관상이 약속을 지킬 관상이야. 그 말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런가?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은데 그 책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 보러 가는 사람의 마음. 나중에 주식하는데도 꽤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점 보러 오는 분들한테 이 폴춘 텔러 역할을 하시는 그 소위 말하는 점쟁이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라고. 지금 당신 올해는 삼재니까 올해까지는 좀 힘든데 내년부터 좋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 당신 내년에 큰 위험이 있는데 당신 내년에 좀 크게 이 악재가 있어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그 내년이 다가올수록 계속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내년에 뭔 큰일이 생기나 그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병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점쟁이가 진짜 뭐 맞춘 것처럼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아이한테 저희 제 초등학교 친구 어머니가 제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이 용찬이었는데 박용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나중에 어떻게 우리 최밀턴 분들 중에도 아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찬이 우리 회사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보면 제 친구한테 박 박사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저랑 초등학교 4학년 때 같은 반, 4학년 1반 담임 선생님 성함이 신영주였는데 갑자기 막 그런 게 생각이 나네. 신영주 선생님이셨는데 그 박박사 요렇게 그렇게 아이한테 박박사 이러면 그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밥 먹으면서도 이 새끼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 한 번씩 우리 이 부모님들 중에 자식 얘기할 때 이 새끼는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깜짝 놀라고 그때 저희 아들도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 있다가 잠시 이렇게 나갔다 오더라고요. 나갔다 오더니 나중에 저한테 그 아빠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서 잠시 나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그 아들이 되게 보면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아들인데 그 말할 때 그 아들 하여튼 우리가 좋은 말버릇 좋은 말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도
예, 그렇게 쉽게 그런 거친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해서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말이잖아요, 말. 말버릇.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넷플릭스의 일본 드라마 증세를 찍자. 증세를 찍자를 보면 운을 모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는 그죠?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우면서 남이 흘린 운을 줍는다는 마음으로 그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드라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마 오타니한테도 그런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부터 주식시장에 발담근 60대입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대표님을 찾아 이곳에 오게 되었네요. 7월 폭락장에 수익이 원점으로 갔고 변동성에 질려 떠나고 싶어져 잠시 눈 감고 있다가 강의를 계속 들으며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네요. 좋은 정보 시사상식까지 폭넓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출첵해 보려고요. 오늘부터 출첵합니다. 환영합니다. 채슬리 1임 투자 1년 22일째. 제가 운영하는 계좌보다는 확실히 수익률 좋네요. 추가 입금하려고 생각하는데 손실난 곳을 현금화하기 어렵네요. 그렇다고 이익난 종목들에서만 현금화하는 것도 어렵고 레버리지를 쓰지 않았으니 일단 덮어놓고 여행 다녀올까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확실히 느긋해지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도 커진 것이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피드백이거든요. 느긋해지고 스스로를 믿는 마음도 커지고 투자하면서 그죠?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이번 6월 7월 달에는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도 되나?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셨잖아요. 저희 고객이시든 아니든 랩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나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벌어도 되나?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식으로 쉽게 큰 돈을 벌면 주식 안 하면서 열심히 노동소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으로도 열심히 인내하고 공부하고 참아야 될 때 참고 빨리 벌고 싶은 마음 억눌러야 되고 유혹에서 그죠? 벗어나야 되고 수많은 심신수련과 공부가 다 합쳐져서 수익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그래서 조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 계좌랑 저희 계좌를 참고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1임 계좌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랩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면서 저희랑 경쟁을 하라고요. 그래 1년 내가 보니까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왜 이걸 사고 여기서 이걸 팔지? 1년, 2년, 3년 결국 해보시고 에이 내가 더 잘하네 하면 집중하시면 되고요. 결국 해보니까 1년, 2년, 3년 해보니까 결국 채슬리한테 맡기는 게 상책이네. 그러시면 저희 거 보시면서 느긋하고 믿으면서 하시면 수익이 개인적으로 따로 하셔도 수익이 아마 잘 나실 수 있습니다. 출첵 1일입니다. 처음 댓글이라 서먹하기도 하고 설레이네요. 그동안 잘못된 투자로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 방송을 보다가 가장 마음에 안정이 되고 원칙을 고수하는 게 저한테 맞는 것 같아 짬짬이 듣고 있어요. 주식에 등대가 되는 것 같아 쭉 따라가려고요. 채슬리를 만나게 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오셔서 다행이라고. 여기 오셔서 다행이라고. 저희 고객은 아직 아니시더라도 이 저희 채슬리 TV를 오셨다는 게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희를 믿고 의지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거친 바다 속에서 한 번씩 폭풍우가 불고 안개가 가득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안하고 이럴 때 정말 그 한빛 제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문 기사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베트남 유학생 중국인 제치고 1위라고 되어 있는데, 야, 중국 유학생이 압도적으로 1등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요. 국가별로는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을 제치고 처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 2026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및 지금 대학원에 재적 중인 외국인 학생은 30만 7,500명 정도 되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1.3% 증가했습니다. 외국 학생 중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 비율이 92.1%에 달했고요.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베트남 출신 유학생은 전년 대비해서 한 28.9% 늘어난 96,834명. 거의 10만 명이네요. 베트남 유학생만 30만 명 중에 10만 명이 베트남 유학생이군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5.1%나 차지하고요. 베트남에 이어서 중국이 7만 8,890명, 중국 유학생이 한 8만 명 정도 되고 우즈베키스탄도 꽤 되네요. 우즈베키스탄이 2만 명, 그 다음에 네팔 2만 명, 와, 몽골이 17,000명.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학생을 추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학 및 대학원의 외국인 유학생 중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학위 과정생은 전년 대비해서 24.6% 늘어난 22만 3,191명에 이르는데 어학연수 등을 위해서 한국에 온 비학위 과정생은 13.5% 증가한 8만 4천 명 정도이고요. 어학연수로 온 학생도 꽤 많네요. 학위 과정은 중국 학생 비율이 31.7%로 가장 많았고요. 비학위 과정에서는 베트남 학생 비율이 46.1%로 1위였습니다. 최하영 교육부 담당관은 베트남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큰 데다가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쩐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의 편의점, 제가 이 콩국물 사 먹는 편의점을 들렸더니 딱 보니까 베트남 학생처럼 보이는 학생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야, 이 베트남 유학생이 이렇게 많군요. 우리가 보면 이 백인들한테는 좀 친절한데 이 동남아에서 온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좀 이 불친절한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유럽이나 갔을 때도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해주면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캄보디아 그 외에 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옛날에 독일에 아버지 세대 때 독일에 가서 간호사하고 탄광하고 그런 시절이 얼마 전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캄보디아 노동자들하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이렇게 축구 교류전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이때까지 한 번도 이제 빠진 적이 없었었는데
그동안.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어학연수 가고 미국에 유학가고 했었을 때 그 상대가 이 친절하게 해주는 게 꽤 감사하듯이 우리도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에서 이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 현대, LG 같은 SK 이런 대기업 뭐 방탄소년단 그리고 문화 스포츠에 종사하는 분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I'm from Korea 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그 유학생들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잘해줘야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그죠? 한국에 대한 참 좋은 이미지. 그 좋은 이미지가 결국은 우리 제품이나 우리나라의 서비스나 이런 거에 대한 다 그 이미지가 그 경쟁력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기사입니다. 번 돈 절반 주주 몫이다. 14년 배당 쏜 에듀 대장주의 반란. 자, 지금 후덕하게 생기신 이분은 김희선 디지털 대성 대표님이시네요. 대성이면 옛날에 그 대성학원 거긴가 보다 그죠? 학력 인구 감소는 모든 교육 기업이 맞닥뜨린 생존의 문제다. 그러니까요. 이 학력 인구 감소 그 감소를 메꿔주는 게 외국인 유학생이고 외국인 근로자고 시장이 쪼그라들고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어서인데 하지만 이런 상식이 안 통하는 기업이 있는데 디지털 대성이다. 분기마다 사상 최대 실적을 새로 쓰며 매출과 이익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이른바 대성 매직에 교육업계는 물론 자본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변화하는 입시 수요를 미리 읽고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학원 인프라를 단단하게 구축한 데 따른 브랜드 경쟁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전직 삼성맨들이 경영 전면에 포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고도화한 것도 한몫했다.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기업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디지털 대성의 경영 비결을 5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이게 시리즈로 나오는 거군요. 이번 기사가 네 번째 기사였네요. 자, 코스닥 상장사인 디지털 대성 주가 그래프가 수직 상승한 건 지난달 30일인데 총 발행 주식의 2.27%에 해당하는 자사주 63만 주를 소각하는 동시에 내년 3월까지 자사주를 또 100억 원어치 추가로 매입한다는 내용의 공시가 나온 직후였고요.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에 주가는 이날에만 장중에 12%나 치솟았습니다. 디지털 대성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는 건 비단 교육업계만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대성이 지난 14년간 연속 배당을 실시한 데 이어서 향후 4년간 주주 순이익의 한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고요.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을 넘어서 주주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는 기업이 되겠다는 디지털 대성의 경영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디지털 대성은 증시에서 배당 명가로 불리는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배당을 이어온 덕분이고요. 작년 현금 배당액은 133억, 한 주당 520원으로 배당 성량은 63.8%에 달했다. 조세 특례 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도 충족했고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 금액 24억 원이 더해졌는데 총 주주 환원액은 157억 원으로 주주 환원율은 75.3%를 기록했고요. 주주 환원율이 75.3%.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네요. 디지털 대성의 주주 환원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배당을 많이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는 얼마를 벌면 얼마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이 기준을 미리 제시한 걸 디지털 대성의 차별화 포인트로
꼽고요. 디지털 대성은 20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연결 기준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고요. 이처럼 사전에 4년치 주주 환원 원칙을 공개하는 국내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실적에 따라 배당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미리 약속하면 기업 부담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대성의 주주 친화 정책은 미국 자본시장에서 검증된 방식인데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렇게 합니다. 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잉여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이 자본 배분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먼저 집행하고 이게 캐펙스죠, 캐펙스. 자, 남은 현금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에 활용을 하고요. TI는 2004년부터 22년 연속 배당을 늘렸고 같은 기간 발행 주식 수도 47%나 줄였다고요? 지난해에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쳐서 64억 8천만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한 10조를. 마이크로소프트도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지속하고 있고요. 24회계년도에도 223억 달러의 배당을 지급했고요. 한 30조 됩니다. 1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네요. 다 합쳐서 한 50조 했네요. 성장 투자를 위해 주주 환원을 미루는 대신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대성이 주주 환원에 진심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주 환원은 잉여 현금을 돌려주는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김희선 대표의 경영 방침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시장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신뢰를 쌓으면 기업 가치가 높아질 뿐 아니라 향후 M&A나 신사업에 뛰어들 때 필요 자금을 상대적으로 쉽게 조달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실제 디지털 대성의 성장 궤도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어김없이 M&A나 신사업에 뛰어들었고요. 회사 관계자는 디지털 대성은 성장의 변곡점이 올 때마다 기존 사업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붙이는 걸 선택했습니다. 디지털 대성은 그렇게 대성 마이맥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 사업을 키운 뒤에 하늘이 열린 교육, 이감 등 교육 관련 기업을 잇따라 인수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고요. M&A를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수단으로 삼지 않고 각 회사가 가진 콘텐츠와 고객 기반, 브랜드, 유통망을 결합해서 기존 사업에서 만들기 어려웠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디지털 대성의 M&A 전략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을 연결하는 플랫폼 대성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M&A를 적극 활용키로 한 건데 김 대표는 인수 대상에 교육 기업만 올려놓지는 않는다며 디지털 대성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교육과 무관한 기업도 인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고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의 근간이 되는 실적도 탄탄한데 디지털 대성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538억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은 316억 전년 대비 16.5, 33.1%나 증가했고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56억으로 59.3%나 늘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창사 이래 최대치고 영업이익률 역시 10.9%에서 12.4%로 올라섰네요. 증권가에서는 올 3분기에 디지털 대성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권명준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디지털 대성은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라며 수능 제도 개편 이전 마지막 입시라는 점에서 반수생 유입이 지속되는 등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연구원은 디지털 대성이 올해 매출 2,802억 원, 영업이익 462억 원을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것이라면서 실적 성장성과 수익성, 주주환원 정책까지 모두 갖춘 기업인 만큼 현재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주가는 창사 이래 최대 실적과 견고한 펀더멘털에 비해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며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포함한 올해 주주환원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시장에서 정당한 기업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 학력 인구 감소가 이게 구조적 문제잖아요. 제가 이 구조적 성장, 구조적 하락, 그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구조적 성장에 들어간 산업에 뛰어들면 이 산업 자체가 엄청난 이제 성장성이라는 큰 이 바람이 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연만 잘 날리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산업에서 아까 사양 산업은 있어도 사양 기업은 없다. 저는 이게 참 대단해 보이고요. 그 돌파구를 이렇게 M&A를 통해서 시너지가 나는 회사들을 탁탁탁 인수하면서 매출도 늘고 시너지가 나다 보니까 시너지가 뭡니까? 이 회사, 이 회사 서로 합쳐서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2.5, 1 더하기 3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을 개선시키고 대단하시네요. 자, 1제조업의 시간 다시 온다. 피지컬 AI 유마. 일본이 앞으로 가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는 피지컬 AI입니다. 자동차 업종도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AI 도입과 업계 재편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보이 유고 다이와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 이분이 누군가 했더니 다이와증권 연구원입니다. 애널리스트. 26일 일본 증시에 차세대 유망 분야로 피지컬 AI와 자동차를 꼽았는데 생성형 AI의 필수인 이 반도체와 LLM에서는 미국 기업이 앞서 있고 하지만 로봇과 공장 자동화, 정밀 기계 등 산업 현장에 이 AI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일본이 축적한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AI로 생산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일본의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면서 피지컬 AI는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부족 해소,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고요. 최근 일본 기업은 이와 관련한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잇따라 조성하고 있는데 정부도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으로는 산업용 로봇 대표주인 파낙을 비롯해서 로봇 관절 등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를 제조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와 나브테스코 등을 꼽았고요. 로봇이 물체를 잡고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고성능 자석에서 다이도 특수광 등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자, 스보이 연구원은 일본은 로봇과 공장 자동화, 정밀 기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기술을 축적했다며 이런 제조 기반이 피지컬 AI 시대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일본 자동차 업체에도 관심을 나타냈는데 그는 중국 전기차 업체의 급성장으로 일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크게 낮아졌지만 그만큼 주가도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했고요. 자, 스보이 연구원은 업계 재평 가능성도 거론했는데 그는 일본 자동차 기업은 풍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합병이나 제휴 등으로 규모를 키우고 산업 구조를 바꿔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동차 제조와 관련한 핵심 기술과 공급망이 집적돼 있다는 것은 여전히 큰 강점이라며 산업 형태는 바뀌더라도 일본의 경쟁력이 쉽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큰 폭의 주가 변동을 보인 키옥시아에 대해 관해서는 신중한 전망을 내놨는데 메모리 수요 자체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단기간에 기존 고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고 반면 일본 투자자의 한국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은 뚜렷하게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는 일본 언론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일반 투자자에게까지 한국 기업의 노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답니다. 주식 투자는 산업의 성장성이 아니라 그 산업에 얼마나 경쟁 우위와 열의에 있는가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걸 보는 건데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면 확실히 뭐 이 감속기 이런 거나 핵심 부품은 일본 기업이 세계 탑티어에 있더라고요. 여기 회사 이름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한번 공부는 좀 해봐야 되겠다 싶긴 합니다. 이런 일본 로봇 피지컬 AI에 좀 강점을 가진 기업들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ETF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ETF가 나와 있긴 한데 이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요. 자, 중국 치고 나가고 일 버티는데 한국의 처참한 성적표. 이게 뭐지 해서 봤더니 위기의 게임 산업입니다. 이것도 시리즈로 나왔던 기사네요. 글로벌 공략 이젠 선택 아닌 필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7.2% 한국 게임의 글로벌 점유율이고요. 2019년 5위에서 이듬해 4위로 올라간 뒤에 줄곧 4위 벽에 갇혀 있고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답니다. 중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일본이 콘솔 게임으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은 몇 개의 히트 게임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이고요. 국내 시장의 성장을 멈춘 K게임으로서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한국표 슈퍼게임 IP를 확보하는 게 절실한 이유다. 요 사진은 배틀그라운드다, 그죠?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커지는 글로벌 게임 시장. 게임 시장의 규모가 얼마냐면요. 여기 시장 규모가 잘 나와 있네요. 작년에는 2690억 달러니까, 와, 게임 시장 규모가 엄청나네요. 와, 거의 450조 시장이었고요. 올해가 거의 400, 뭐, 한 400, 환율이 또 떨어져가지고 거의 비슷한 하여튼 450조고, 내년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죠? 내년이 4,462억 달러? 네, 그러면 거의 600조 시장이란 말인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게임 시장의 또 매출 순위. 야, 이 표 너무 좋네요. 자, 1등은 텐센트입니다. 그리고 2등은 소니. 그리고 3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했죠. 그 다음에 4위가 닌텐도. 5위가 네디즈 중국 업체이고요. 6위가 일렉트로닉 아츠 미국, 테이크루 미국, 8위 벨브 미국, 에픽 게임즈 미국, 10위 로블록스. 로블록스가 10위나 되네요. 미국, 11위 미호요 중국, 12위 반다이 남코 일본, 13, 14, 15. 이제 한국 업체 나왔습니다. 넥슨 14위. 바로 밑에 세가. 이렇게 기업들로 보니까 대충 이 게임 산업의 구도를 좀 알겠네요. 자, 24년 한국 게임 매출은
158억 달러 정도, 한 22조 정도였고요. 1년 전에 160억 달러보다 1.4% 줄었습니다. 이 기간 한국 게임의 시장 점유율도 7.8에서 7.2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중국은 점유율을 20.9에서 24.2로 높이면서 미국이 20.9%인데 이를 제치고 처음으로 글로벌 1위로 올라섰고요. 중국 게임 매출은 533억 달러, 한 74조 정도 됩니다.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중국 게임은 인해 전술과 자본을 앞세워 매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수년 내에 한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중국의 약진에도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일본은 10%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개별 게임을 보면 더 처참한데 글로벌 게임사 매출 상위 10위권에 한국은 없습니다. 미국 업체가 6곳, 중국 2곳, 일본 2곳 이렇게 10위를 채웠고 14위에야 반가운 이름 넥슨이 나옵니다. 자, 한국 게임이 부진한 건 이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 이 MMORPG에 매몰돼 있어서이고요. 매출을 쉽게 낼 수 있는 게임 내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에 집착해서 새로운 플랫폼과 장르 투자가 늦어졌고요. 한국 게임사들도 다 압니다. 최근에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신작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게임에 주로 투자하는 이 벤처 캐피탈 관계자는 대형 신작에 도전해야 투자금이 돌고 개발 인력이 모이고 이용자도 끌어오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가 있다면서 텐센트가 세계 최대 게임사가 된 거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같은 이 글로벌 슈퍼 IP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텐센트가 LOL에 IP를 가지고 있군요. 크래프톤이 그나마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데 후발주자인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뒤에 이 PC 콘솔 기반의 IP 확장에 집중했고요.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은 올해 반기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는데 자, 올해 상반기 기준 이 회사 매출은 93.6%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펄어비스도 글로벌 시장에서 체급을 키운 게임 회사인데 올해 2분기 이 회사의 해외 매출은 91%에 달하고요. 지난 3월 내놓은 신작 붉은 사막이 서구권을 중심으로 인기를 끈 덕분입니다. 자, 글로벌 IP를 확보하면 이 부가 수익까지 노릴 수가 있는데 기존 이용자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웹툰, 굿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할 여지가 생기고 게임 이용자는 익숙한 게임 세계관과 캐릭터에 대한 선호가 매우 강한데 게임 IP를 다른 영역으로 확장했을 때 빠른 수익화가 이루어진답니다. IP 노후화를 경계하면서 신작 개발에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히는데 크래프톤은 자체 개발 중인 신작이 15개 이르고요. 김창환 크래프톤 대표는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핵심 개발자 15명을 영입해 크래프톤이 시도하지 않았던 미개척 장르를 확장할 것이라며 동시다발적인 병렬 개발 체계를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래프톤은 26일 독일에서 개막한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신작 5종을 공개했고요. 이런 도전 사례가 중소게임 개발사에서도 이어지도록 정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조 협회장은 한국 게임 산업이 성장하려면 글로벌 공략은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며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게임 진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전닉스 주주 환원, 환율 안정 효과. 자, 삼전닉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환원이 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26일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5원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전날보다 3원가량 올랐지만 지난 7월 초 1550원에 비해서는 약 170원이 낮습니다.
환율이 최근 내린 데는 닉스의 미국 ADR 상장이 큰 역할을 했고요. ADR 발행으로 조달한 달러화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삼전 닉스가 발표한 대규모 주주 환원이 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두 회사가 주주 환원을 위해 보유 중인 달러를 환전할 것이라는 이유의 써입니다. 그러네요. 주주 환원을 하려면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원화로 매입해야 되고, 배당을 주더라도 일단은 원화로 배당을 줘야 되니까, 자, NH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삼전 닉스의 주주 환원에 따른 하루 평균 달러화 공급 규모의 최대치는 이 ADR 발행에 따른 공급량과 비슷한데, 40조 원 규모의 ADR 발행 효과가 30일간 이어지면서 매일 8억 8천만 달러가 공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매일 거의 1조 한 2천억 정도 되는 돈이 공급이 되네요. 자, 이 기간 환율은 42원 하락했고요. 40조 원 규모의 닉스 자사주 매입과 30조 원 규모의 전자 3분기 현금 배당과 임직원 자사주 매입을 위한 15조 원 규모 재원이 모두 환전을 통해 마련이 되면 하루 평균 달러 공급액이 10억 달러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한 1조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평균 달러가 공급됩니다. 권하민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종합하며 환율의 추가 하락 여력은 40원에서 한 50원 정도 더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격은 아시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격은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수급으로 환율을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그죠? 7월 달에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하는데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지금 보이는 ADR 발행, 그 다음에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달러 공급이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다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격언이 있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우리나라 정부도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미국 정부도 원달러 환율이 너무 비싸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계속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미국 주식 투자 좋긴 한데 일단 세금 내야 되는 거 있고, 두 번째는 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그냥 길게 나는 10년, 20년 계속 그냥 이 달러는 내가 가지고 갈 거야. 네, 그런 분들한테는 뭐 해당이 없지만, 지금 원화를 바꿔서 환전을 해서 미국 주식 했다가 다시 뭐 6개월이든 1년 뒤에 원화로 환전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환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40에서 50원 더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보셔야 되고, 미국 정부도 베센트 장관도 원달러 환율은 지금도 비싸다, 약간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너도 나도 AI 쓰더니 130% 급등한 이 회사 1조 3천억 잭팟, 해외 주식 미 사이버 보안 1위 팔로알토입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미국 증시에서 사이버 보안 분야 1위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주가가 최근 6개월 동안 130% 가까이 급등했고요. 반도체 못지않네요. AI 모델과 AI 에이전트 도입 가속화로 외부 해킹 위험이 급증하면서 사이버 보안의 가치가 재조명된 덕분인데, AI 인프라 투자를 넘어 보안 확보가 AI 워크로드 구축의 선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팔로알토의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이 팔로알토 주가는 올 들어 25일까지 89.4%나 상승했고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89%, 최근 6개월간 상승률은 127.5%. 지난 13일 주가가 396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향후 12개월 포워드 PER은 5년 평균 52배를 크게 웃도는 75배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PER이 되게 높다, 그죠? 2005년에 설립된 이 팔로알토는 하드웨어 방화벽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방화벽을 넘어서 클라우드의 보안, AI 기반 보안, 운영, 자동화 등 사이버 보안 전 영역을 아우르는 미국 최대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데이터 주권과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해서 기업의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이 증가한 것이 성장 배경이 됐고요. 이 회사의 핵심 경쟁력은 플랫폼화 전략이 있는데, 기업 고객이 여러 보안 업체의 단품 솔루션을 따로 구매하는 대신에 이 팔로알토 단일 플랫폼으로 전체 사이버 보안망을 구축하는 방식이고요. 현재 클라우드 통합 보안 플랫폼 매출은 연 40%, 그리고 소프트웨어 방화벽은 연 25%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본업인 하드웨어 방화벽 분야에서도 10년 만에 가장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 AI 기반 자동화 공격 확산으로 인간의 대응 한계를 넘어서는 이 위협이 도래하면서 AI 시대 필수 보안 인프라 기업의 입지를 다졌는데, 팔로알토는 AI 모델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을 출시하고 이 엔스로픽이나 오픈 AI 등이 참여하는 프론티어 AI 방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민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팔로알토의 AI 기반 실시간 위협 대응 솔루션인 이 프레시전 AI와 통합 보안 자율 운영 플랫폼인 코텍스 엑시암, 코텍스 엑시암은 높은 시장 확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실시간 위협 탐지와 자동 대응으로 보안 운영 센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사업 수주도 이어지고 있는데, 팔로알토는 최근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인 이 엔티티 데이터와 29년까지 10억 달러 규모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대형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고요. 이외에 사이버 아크, 크로노스피어 등을 공격적으로 M&A 하면서 차세대 보안 연간 반복 매출 ARR을 전년 대비해서 60%나 끌어올렸습니다. 시장의 이목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팔로알토의 올 2분기 실적 발표로 향하게 되는데, 9월 2일 날 실적 발표한다는 말이죠. 호재가 선반영된 만큼 강력한 내년도 가이던스를 통해서 75배에 달하는 현재 몸값을 증명해 내느냐의 주가 향방이 갈릴 전망인데, 이 회사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33억 4,500만에서 33억 5,500만 달러 레인지, 주당 순이익 EPS는 0.96에서 0.98달러를 2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제시했었네요. 이는 월가 컨센서스보다 약 3에서 9% 높은 수준이고요.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이 이 눈높이를 뛰어넘지 못하거나 인수 효과를 뺀 자체 유기적 성장률 28%의 둔화세가 도드라지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은 실적 발표와 함께 공개될 27년 회계연도 가이던스도 주목하고 있는데, 시장이 예상하는 27년의 이익 증가율은 6%대에 불과하고요. 팔로알토가 시장 예상을 깨고
2027년에 강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엔비디아 실적도 28년 회계년도 그죠? 28년 1월 30날 끝나는 내년 2월 달부터 내년 1월 30날 끝나는 그 28 회계년도의 가이던스를 우리 메모리 병목에도 불구하고 한 70% 매출 성장 나올 걸 딱 이 얘기에 시간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그게 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 AI의 이 생태계, AI 생태계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할 수 있는지 그걸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